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오후 3시.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기철이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누비고 있었어요. 무릎이 다 뚫어진 작업복 바지, 때 묻은 면장갑, 그리고 구겨진 얼굴 누가 봐도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떡볶이 가게 아줌마가 골판지 상자를 내밀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집어 올리는 순간 기철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야, 거지 할아버지다. 중학생 몇 명이 기철을 둘러쌌어요. 그중 한 놈이 기철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다시 주울게요. 기철이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덩치 큰 놈이 기철의 모자를 벗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기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맹수와 마주친 것 같은 압도적인 기운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저절로 뒷걸음질 쳤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기철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 얼굴로 돌아왔어요.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눈빛이 범상치 않던데? 멀리서 지켜보던 상인 아저씨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기철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하나둘 문을 닫을 무렵 기철은 고물상 옆쪽 방으로 향했어요. 사방 2평도 안 되는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기철은 그 노트를 꺼내더니 만년필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작전명 리커버리 200일째. 최명식 흔적 없음. 정우 일상 패턴 확인 완료. 서진 현재까지 안전. 기철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노트 첫 페이지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찍은 군복 차림의 남자들 사진이었죠. 그중 한 명의 얼굴에는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어요. 최명식, 내 놈이 살아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기철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배신, 살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 다음 날 새벽 기철은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특정 건물 앞을 서성거렸거든요. DK그룹 간판이 걸린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기철은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아빠가 널 지켜줄게. 반드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자, 바로 정우였어요. 기철의 아들이자 현재 DK그룹 보안팀 팀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빠른 걸음으로 회사 안으로 사라졌어요. 기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놈이 날 꺼지라고 부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기철은 다시 리어카를 끌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정우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쳤죠. 그런데 기철은 몰랐어요. 빌딩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기철은 또다시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일째 감시 지속. 하지만 뭔가 이상해. 마치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DK그룹 본사 지하 2층 보안관제실. 정우가 모니터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발생한 연구실 해킹 사건 때문이었죠. 팀장님, 이상해요. 해킹 수법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가 보고서를 훑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군 특수부대 스타일?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침입 경로나 보안 우회 방식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수법과 일치해요. 게다가 직원이 말을 멈췄어요. 정우가 날카롭게 쳐다봤죠. 게다가 뭐?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부자 아니면 정말 고급 요원의 집 같습니다. 정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보안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CCTV 영상은 다 확인했나? 그게 묘하게 모든 카메라가 해킹 시점에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서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빠 생신인데 못 온다니까 삐졌어. 그냥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 아빠가 뭘? 아, 장인어른 말이구나. 알았어. 저녁에 갈게.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도 복잡한데 집안일까지. 그런데 정우는 몰랐어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불과 100m 떨어진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같은 시각, 기철은 DK그룹 뒷골목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어요. 누군가 날 보고 있어. 기철이 슬쩍 고개를 돌렸을 때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망원경 렌즈의 반사광이었죠. 제길. 기철은 재빨리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상황을 파악했어요. 옥상에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죠.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날 찾고 있단 말이야? 기철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날 저녁 정우는 장인어른 생신 때문에 서진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이었죠.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사위야. 그런데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정우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일을 말하자니 기밀이고 안 말하자니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정우 친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한 번도 뵌 적이 없네.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아빠, 오늘은 생신이니까 그런 얘기 말고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였거든요. 그 시각 기철은 쪽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DK그룹 보안팀장 정우 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이제 제법 큰 회사 간부가 됐구나. 기철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기철의 시선이 신문 한 구석에 박힌 작은 사진에 멈췄습니다. DK그룹 임원진 단체 사진 한 켠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이놈이. 기철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최명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기철은 급하게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보니 DK그룹 고문 최명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문이라고? 정우가 다니는 회사에?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식이 일부러 정우가 있는 회사에 들어간 거였죠. 그 자식이 내 아들을 노리고 있는 거야. 기철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우에게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정우는 자신을 거지 취급했는데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아니라 뭔가 긁히는 소리였죠. 기철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자신의 방을 촬영하고 있었죠. 젠장, 들켰구나. 기철은 재빨리 불을 껐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35년 전처럼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은행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다음 날 새벽 5시 기철은 시장 상인들도 나오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제1은행이었습니다. 35년 전부터 유지해온 비밀 금고가 있었거든요. 은행 지하 금고실에 도착한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넣었어요.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이 기철의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열자 녹이 슬기 시작한 권총 한 자루, 여러 나라 위조 여권들, 그리고 탑시크릿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기철은 권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확인했어요. 아직 총알이 들어있었죠. 손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예전 그놈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기철이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겨 나올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영사였습니다. 기철아,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옛날 그 다방으로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기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윤영사는 함부로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시간 후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추억다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윤영사는 기철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완전히 늙었네. 폐지 줍는 할아버지 같아. 그게 내 위장이야. 그런데 급한 일이 뭔데? 윤영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명식 그 자식? 돌아온 것 같아.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확실해? 어제 옛날 정보원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왔어. 누군가 35년 전 리커버리 작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그게 윤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 정우 말이야. 기철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정우가 왜? 최명식이 DK그룹 고문으로 들어갔어. 그것도 정우가 보안팀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에 말이야.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 기철은 주먹을 꽝 쳤어요. 다방 테이블이 흔들렸죠. 그 개자식이 내 아들을 건드리려고? 진정해. 사람들이 쳐다본다. 기철아, 차라리 내가 정우한테. 안 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오후 기철은 DK그룹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정우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오후 6시 정우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기철은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우 씨. 정우가 돌아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기철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구걸하려면 다른 데 가세요. 정우야, 나야. 내 아버지. 뭐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기철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어요. 정우야, 들어봐. 너한테 위험이. 시끄러워요. 보안 불러요. 정우가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기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기철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정우가 차갑게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다신 우리 회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말 징글징글해. 기철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차에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DK그룹 건물 10층에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던 최명식이었습니다. 하하. 기철, 내 아들이 널까지 취급하는 걸 보니 기분이 어때?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모든 걸 되돌려받을 시간이 왔어. 최명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기철은 쪽방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어요. 정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끝까지 지켜낼 거야. 기철은 금고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고 권총을 꺼냈어요. 그리고 총을 분해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잡는 무기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창밖에서 또다시 수상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기철은 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죠. 좋아.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됐구나. 기철의 눈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35년 전 그 냉혹한 요원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기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기철. 내일 밤 12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에서 보자. 혼자 와. 기철은 문자를 보고 냉소를 지었어요. 최명식,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리어카에 낡은 군용 수통 하나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기철이 수통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수통을 열어보니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종이가 아니었죠. 특수한 암호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CIA 코드라고? 이 자식이 35년 전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암호 체계였어요.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씩 해독해 나갈 때마다 기철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딸과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누구부터 갈까? 기철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최명식이 서진과 정우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개자식이 내 가족을 건드린다고? 기철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요원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전명 리커버리. 그때 내가 덮었던 비밀이 다시 열린 거구나. 기철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윤영사에게 전화했어요. 윤영사, 큰일 났어. 최명식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뭐라고? 어떻게 알았는데? 메시지를 보냈어. CIA 암호로 말이야. 서진이가 위험해. 지금 서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기철은 서진의 일상 패턴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매일 오후 2시에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는 게 서진의 루틴이었거든요. 학원 가러 가야 해. 지금 당장.
기철은 리어카를 버려두고 뛰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엄마, 오늘 태권도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 거지? 5살 딸 소희가 서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소희 말 잘 들으면 사줄게.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타겟 확인했습니다. 지시대로 하면 되죠? 아직 아니다. 기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전화 너머에서 최명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기철이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기철이 서진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무사하구나. 기철은 멀리서 서진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진이 타려는 버스 근처에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놈들이. 기철이 더 자세히 보려는 순간 서진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버스를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기철은 택시를 잡아타며 소리쳤어요.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급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기철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엑셀을 밟았어요. 하지만 시내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딸과 장난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 뒷자리에 앉은 남자가 계속 서진을 관찰하고 있었죠. 소희야, 창밖 좀 봐. 예쁜 꽃들이 많네. 서진이 딸의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는 사이 뒷자리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기철이 탄 택시가 버스 옆으로 나란히 달렸습니다. 기철은 창문을 열고 버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아. 기철이 소리쳤지만 버스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철은 뒷자리 남자가 서진에게 다가가는 걸 봤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버스 안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틈에 뒷자리 남자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았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돌아봤을 때 남자는 이미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서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기철은 택시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서진아. 할아버지.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기철을 봤어요. 기철은 헐떡거리며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위험해. 집으로 가야 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기철의 절박한 표정을 본 서진이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에요? 기철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안 말하자니 서진이 위험했거든요. 일단 집으로 가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때 멀리서 또 다른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기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지금 당장 택시 타. 할아버지, 질문하지 말고 내 말 들어. 기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무의식 중에 기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에 오른 기철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기철은 휴대폰으로 윤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진이 안전하게 확보했음. 하지만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 그날 밤 DK그룹 보안관제실에서 정우는 CCTV 화면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촬영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팀장님, 이거 보세요. 오늘 오후 2시경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기철이 서진을 미행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서진을 지켜보고 택시를 타고 따라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죠. 전호인, 우리 딸을 미행했어. 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제 회사 앞에서 만난 그 거지 같은 노인이 자신의 가족을 스토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죠. 신고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정우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신고합니다. 수상한 노인이 제 아내와 딸을 미행하고 있어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1시간 후 기철이 있는 쪽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김기철 씨죠? 스토킹 혐의로 동행 수사합니다. 스토킹이라고요? 기철이 어리둥절해할 때 정우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미행한 변태 할아버지가. 정우가 기철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기철은 정우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왜? 입 닥치세요. 당신 같은 인간이 우리 가족한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기철을 보며 정우가 독을 뱉듯 말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기철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김기철 씨, 왜 정우 씨 가족을 미행했습니까? CCTV에 다 찍혔어요. 변명할 생각 마시고 솔직히 말하세요. 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최명식의 정체와 과거 비밀 작전까지 모두 드러나야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에요. 기철의 체념 섞인 대답에 경찰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처벌받을게요. 경찰서 밖에서 정우는 서진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 변태 할아버지 잡혔어? 이제 안심해도 돼.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저를 미친 거지 뭐야. 당신 같은 예쁜 사람 보고 이상한 생각한 거겠지. 정우가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을 때 갑자기 경찰서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기철을 습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기철의 반응이었죠. 7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공격자들을 제압하고 있었거든요. 으악! 한 명이 기철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른 한 명이 칼을 꺼내 달려들었지만 기철은 마치 무술 영화 속 고수처럼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무기를 뺏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는 물론이고 경찰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어요.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전문 킬러 2명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믿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기철은 숨도 크게 차지 않은 채 쓰러진 2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예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실력이 남아있네. 기철이 중얼거릴 때 경찰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모르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윤 형사가 나타났어요. 기철아, 괜찮나? 윤 형사, 늦었네. 기철이 윤 형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자들이 최명식이 보낸 놈들이야?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쉽게 처리할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정우가 다가왔어요. 잠깐, 당신들 서로 아는 사이예요? 윤 형사가 정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 씨, 앉아서 얘기합시다. 뭘 얘기한다고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스토킹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야. 뭐라고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멀리서 널 지켜보고 있었어. 윤 형사가 35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젊은 시절의 기철이 정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죠.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긴 얘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할아버지가 널 미행한 건 널 지키려고 한 거야. 그때 쓰러져 있던 공격자 중 한 명이 몰래 일어나 칼을 들고 정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정우야. 기철이 소리치며 정우를 밀어냈어요. 칼이 기철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무의식 중에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야, 드디어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다음 날 오전 윤 형사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정우를 찾아왔어요. 정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윤 형사가 TOP, SECRET 도장이 찍힌 파일들을 꺼냈어요. 35년 전 기밀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1964년부터 진행된 리커버리 작전 관련 자료야. 정우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미군과 CIA가 한국에서 진행한 비밀 생체 실험 보고서였거든요. 생체 실험이라고요? 그래.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우리나라 고아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했어. 그걸 주도한 놈이 최명식이야. 윤 형사가 최명식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내 아버지 기철은 국정원 요원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양심상 묵과할 수 없어서 CIA 본부에 고발했지.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기철의 면직 처분서가 있었습니다. 최명식이 먼저 기철을 반역자로 몰았어.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씌운 거지.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게 모든 걸 잃었어. 직책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까지. 최명식은 내 어머니까지 위협했거든. 윤 형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정우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기철의 일기였습니다. 1985년 정우가 초등학교 입학? 멀리서 봤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 다행이다. 1990년 정우 대학 합격. 자랑스럽다. 2000년 정우 결혼. 서진이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해 보인다.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줄곧 지켜봤던 거였거든요. 그럼 왜 지금 최명식이 다시 복수하려고 돌아온 거야? 35년 전 기철 때문에 CIA에서 쫓겨났거든. 기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으려고 해. 바로 너와 내 가족을.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소희가 학교에서 집으로 안 돌아왔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1시간 전에 하교했는데 아직도 안 와. 전화를 끊자마자 정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최명식이었습니다. 귀여운 손녀가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기철이 혼자 와. 한강 반포대교 아래 오늘 밤 12시. 이 계자식이. 정우가 분노로 떨었을 때 기철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다친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야, 내가 들었어. 아버지. 정우가 처음으로 기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걱정하지 마. 소희는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건 나와 최명식 사이의 문제야. 기철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우야, 미안해.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버지, 제가 몰라서.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아니야. 다 내 탓이야. 기철이 정우를 꼭 안았어요. 3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가 나서면 최명식이 더 위험한 짓을 할 거야. 기철이 윤영사를 바라봤어요. 윤영사,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정우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줘. 기철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야, 널 정말 사랑한다. 소희만은 반드시 지켜낼게. 약속할게. 기철이 돌아서자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영사님, 우리도 따라가야 해요.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정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밤 11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는 적막했어요. 기철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폐지 대신 권총과 수류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멀리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철이 고개를 들자 버려진 미군 기지 건물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희야. 기철이 뛰어가려는 순간 건물 입구에서 최명식이 나타났어요. 35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기철. 소희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 우리 먼저 할 얘기부터 하자. 최명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기철을 둘러쌌어요. 하지만 기철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그날,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먼저 무고한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잖아. 그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어. 너 같은 배신자는 이해 못하겠지만. 기철의 주먹이 떨렸어요. 숭고한 희생이라고? 5살짜리 아이들한테 독성 물질을 주사하는 게 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학 발전을 이뤘는지 알아? 너는 근시한 적이었어. 미친놈. 기철이 전진하려는 순간 최명식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소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철이 멈춰섰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가 35년 전에 CIA에 넘긴 그 증거 자료들을 모두 가져와. 그리고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 그럼 소희를 풀어주겠다고? 물론이지. 난 신사거든. 최명식이 비웃듯 말했을 때 기철의 눈에서 사리가 번뜩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나와 내가 단둘이. 옛날처럼 말이야. 최명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어차피 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최명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물러났어요. 이제 기지 안에는 기철과 최명식만 남았습니다. 형, 우린 같이 시작했잖아. 왜 이리까지 와야 했을까? 기철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와 난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야. 난 현실적이었고 넌 이상적이었어. 현실적이라고? 아이들을 죽이는 게? 그래,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최명식이 소리치며 권총을 뽑았어요. 하지만 기철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리어카를 발로 차자 안에 숨겨둔 연막탄이 터졌어요. 하얀 연기가 사방에 퍼지면서 시야가 차단됐습니다. 제길, 최명식이 총을 난사했지만 기철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연기 속에서 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식아, 넌 변했어. 예전의 내가 아니야. 입 닥쳐. 어디 숨었어? 최명식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뒤에서 기철이 나타났어요. 35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두 사람이 격투를 시작했어요. 주먹과 발길질이 교차하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최명식이 기철의 주먹에 맞아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곧 칼을 뽑아 기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칼이 기철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렀지만 기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어디 있어? 기철이 최명식의 목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하, 죽어도 안 알려줘. 그때 건물 저편에서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기철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최명식이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명식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지며 최명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명식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을 때 기철은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냈어요. 소희야. 기철이 건물 안쪽으로 뛰어가자 의자에 묶인 소희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소희야. 할아버지가 왔어. 기철이 소희의 밧줄을 풀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뒤에서 최명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숨겨둔 권총을 들고 소희를 향해 총을 겨눈 거였죠. 다 같이 죽자. 안 돼. 기철이 소희를 감싸며 최명식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성이 울렸지만 기철은 마지막 순간 최명식의 팔을 틀어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끝났어, 명식아. 기철이 최명식을 바닥에 눌러 제압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자신의 기록 노트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여기까지다. 노트가 불타는 것을 보며 기철이 중얼거렸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와 윤영사가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달려와 기철을 껴안았어요. 소희는 괜찮아요? 응, 할아버지가 구해줬어. 소희가 기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찰들이 최명식을 연행해 가면서 기철은 자진해서 수갑을 내밀었어요. 저도 데려가세요. 아버지, 왜요?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기철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차에 올랐어요. 몇 달 후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은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이었어요. 그 시장 어귀에 기철의 낡은 리어카가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소희의 손을 잡고 그 리어카 앞에 섰어요. 리어카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영웅, 김기철을 기리며.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 소희가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같은 시각 DK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에서는 정우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우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35년 전 일어난 비밀 작전에 관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불법 생체 실험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 김기철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보안 영웅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우는 조용한 병원 한 곳으로 향했어요. 국립의료원 특별병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얀 병원복을 입은 기철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최명식과의 마지막 격투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정우야, 기자회견 봤어.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온 국민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기철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난 아직도 죄인이야. 3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잖아.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아버지를 거지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그럴 만했어.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진정한 용기가 뭔지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기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진과 소희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소희가 기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소희야, 할아버지 때문에 무서웠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줬잖아. 소희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기철이 웃었어요. 서진이 기철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정우가 그렇게 원해요. 고맙다, 서진아. 하지만은 없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종됐던 CIA 정보원 2명이 한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35년 전 비밀 작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영원히 묻혀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이 시작된 그 재래시장. 마지막 날 기철은 휠체어를 타고 시장을 둘러봤어요. 정우와 서진, 소희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리어카는 어떻게 해요? 소희가 물었어요. 시장 어귀에 있던 기철의 리어카는 이제 작은 기념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둬. 누군가 기억해 줄 거야. 기철이 리어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리어카 옆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지켰는가로 기억해라. 해가 지면서 시장에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기철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됐다. 서진이와 소희만 무사하면 됐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 집으로 가자. 네 사람이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3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시장 어귀에는 여전히 기철의 리어카가 서 있었어요. 바람에 팻말이 살랑거렸습니다.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지켰는가로 기억해라.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철이 남긴 용기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영웅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